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전문학 세 번째 시간에 해당되네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2021학년도 6월 평가원에 실렸던 고전문학이고요. 여러분들 제목은 정말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죠. 이게 처음에 사실 이 평가원에서 6월 평가원에서 요 관동별곡 출제했을 때 다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EBS 그 수능 특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되었던 거죠. 관동별곡 비연계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 이 작품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 때, 1학년 때 보통 관동별곡을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배운 작품이기 때문에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객관적 근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역대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수능에만 2번 출제가 됐었고요. 많이 출제가 됐죠. 그다음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이번 문제까지 해가지고 총 2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만 무려 4번을 다뤘던 거죠.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 비록 좀 길고 그렇더라도 종종 복습을 좀 하도록 하시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교재는 14쪽에 해당되고요. 작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석이 중요하다? 그렇죠? 보편적 해석, 감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보기부터 쭉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해석은 되고 작품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거고, 그렇죠? 또 학원 선생님한테 배운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그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문제 13번에 보시면은 보기가 있습니다. 자,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나중에 보고요. 우리 보기를 보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읽어 나갈 때 내용 파악을 좀 하세요. 이 하늘이라는 게 단순히 자연이 아니란 얘기죠. 자연이라는 게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이치가 반영된 게 바로 자연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했다. 왜?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일세. 한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조선의 사대부들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자연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어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미는 관념적으로, 즉 추상적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정철이죠. 정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즉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차이점? 위에서는 관념적이었단 말이야.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자연미를 현실에서 발견했고요. 사실감 있게 묘사를 했고요. 그래서 차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에는 추상적, 여기는 매우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성을 했어요. 자, 또한 넣었네요. 또한 넣었으니까 내용 계속 이어져요.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자, 자연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떠올렸대요. 자, 우리 좀 내용 좀 생각해 볼게요. 관동별곡의 작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묘사했어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참 멋있게 묘사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사회적 책무가 뭔가요? 임무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임무를 떠올렸대요. 여기서 우리 사회적 임무라고 하면은 사회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죠.
단순한 백성들, 평민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으로서 혹은 관리로서 뭔가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관동별거 내신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친구들은 이거 관찰서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떠올리는 것이다 하고 바로 느낌이 탁 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칭찬합니다. 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조선 사대부들과 관동별구의 작가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기는 아마 관동별구의 작가의 얘기인 이 부분이 중심이 될 거예요. 위에서는 관념적으로, 반면에 관동별구의 작가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와중에 사회적 책무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 인간상도 모색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작품 해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관동별구 워낙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과 그 내용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걔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 관동별구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그 친구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는 방법은 문학 해설서 이런 것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해석이 잘 나와 있고요. 만약에 그런 해석이 좀 까다롭다. 그 문학 해설서만으로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유튜브, 너튜브인가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해설 강의가 정말 많이 올려져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해설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문 한번 쭉 이렇게 공부를 하신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반드시 꼭 필수입니다. 제가 평가에서 4번 다뤘다고 했었죠. 또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번 나오고 다음 해에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용 해석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작품 분석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금강대 맨 우층에 선학이 삿길을 치니 한데, 금강대라고 하는데 무슨 대라고 하면 아주 높은 동굴이나 바위 이런 것을 뜻해요. 금강대 높은 곳에 맨 우층이라고 하는데 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위를 뜻합니다. 위.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를 쳤대요. 선학이라는데 학은 학인데 신선의 학 이런 뜻이 되겠어요. 왜 선학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 학이라는 동물 자체가 예전에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학이라는 표현을 관념적으로 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신선의 학이 새끼를 치니, 새끼를 쳤다는 건 기른다는 뜻이고요. 자, 춘풍, 봄바람이죠. 옥적성, 옥은 알고 있고요. 적자는 필이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도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적자, 필이 적자인데 요거 알아두면은 고전문학 하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옥필이 소리에 첫 잠을 깼던지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라는데 호의현상, 밑에 주석도 달려있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선녀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학을 의미합니다. 자, 이 학이 궁중에 솟았더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서호 옛 주인, 이것도 주석이 달려있죠. 그 예전 중국에서 서호라는 곳에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아서 지냈던, 은거해서 지냈던 선비를 뜻합니다. 학을 자식처럼 길렀다는 얘기니까 둘이 매우 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되었으면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어쨌든 선학, 신선의 학이 새끼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봄바람 오피스텔에 첫 잠을 깼던지 호의 현상이 궁중에 솟았대요. 사실 이 호의 현상은 위에 나온 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자 금강대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하다라고 하는데, 넘는 듯하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란 얘기는 요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학들이 인포를 반겨서 넘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공간에 누가 있겠어? 그렇죠. 정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호 옛 주인은 원관념이 작가 자신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대에서 본 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경치들을 보고 좋아하고 있죠. 그렇죠?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의 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적으로 되게 잘 나타냈어요. 자, 소향로, 대향로, 눈아래 꼽보고 하는데 큰 향로, 작은 향로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향로와 큰 향로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향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눈아래 굽어보는 게 봉우리들이에요. 봉우리. 참고로 지금 금강산을 이렇게 쭉 유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쪽에서 소향로, 대향로라는 이 봉우리들을 굽어보고 있어요. 굽어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굽어본다는 얘기는 화자가 이 향로들보다는 소향로, 대향로 바위들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굽어보고 정양사 진헐대 고쳐올라 앉잔말이라는데 진헐대 위에 금강대 높은 곳이었죠. 진헐대 높은 곳입니다. 아마 정양사는 절 이름이겠죠. 그렇죠? 이 정양사가 있는 진헐대에 고쳐올라, 고쳐라는 표현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정철의 작품에 자주 나오는데 다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올라 앉은말이 앉으니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 올라 앉으니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는구나 라고 했어요. 여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요. 요 산 뒤에도 또 한 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주석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저쪽 아랫부분에 여산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읽어보면은 중국의 명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빼어난 산 이름이 여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 보세요. 진월대에 올라앉으니 여산의 참 모습이 여기에 다 보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강산에서 저기 멀리 있는 중국의 산이 보이겠나요? 그렇죠.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안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 평소에 중국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네. 당연히 여기서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 다 보이는구나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은 무슨 산이에요? 화자가 어디 있다고요? 금강산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금강산이 여산만큼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화자가 여산의 참모습이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실제로 여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금강대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헐대 얘기 있어요. 진헐대에서 보니까 여산만큼 이 산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 구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아래 구절 내려서 와 감탄사입니다. 와, 조하옹이라는 표현 가운데 좀 알아두시고요. 모든 걸 만든 늙은이라고 해서 조물주를 얘기합니다. 신인 거죠. 자, 조물주가 헌사또 헌사시야. 헌사하다라는 표현, 요것도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선생님 교재 뒷부분 보시면 헌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뜻은 야단스럽다. 매우 뛰어나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주 야단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헌사토 헌사시야라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처음이니까 적어드릴게요.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긍정적 의미로 쓰는 거예요. 뭐 야단스럽다는 게 너무 시끌벅적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와, 너무 화려하다, 다채롭다 이런 의미의 긍정적 의미입니다. 자, 화자가 뭘 보고 있었는데 진월대 올라가가지고 쫙 경치들 산을 보고 있었죠. 금강산을 보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야, 조물주가 야단스럽다. 왜?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뭐가? 봉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날거든 뛰지 말거나 했어요. 봉우리가 나는 것 같고 뛰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봉우리가. 그다음에 서 있거든 솟지 말거나.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절 표현 날거든 뛰지 마나 요 구절 독특하죠. 봉우리가 난다, 봉우리가 뛴다고 표현했어요. 움직임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심지어 아주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이런 표현들 알고 계시죠? 정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적이면 되게 고요하고요. 움직임이 없을 때.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동적이다라는 표현인데, 동적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느껴질 때, 이럴 때 동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아주 클 때, 이게 아주 커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역동적. 얘는 매우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달린다던가 난다던가 이런 표현들 있죠. 아주 강한 움직임. 이게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봉우리를 매우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조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장 구조가 동일하다는 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가 동일할 때 우리 수사법 뭐라고 해요? 자, 대꾸법이라고 하죠. 대꾸법. 그래서 이 부분 문장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꾸가 쓰였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부용을 꽂은 듯 배곡을 묶은 듯 이랬어요. 부용이란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연꽃이란 뜻이고요. 연꽃을 꽂은 듯하다. 배곡을 묶어놓은 듯하대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읽으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무엇에 대한 얘기? 그렇죠. 금강산에서 보고 있는 산봉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산이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금강산에다가 이 산봉우리에다가 이 연꽃을 묶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와우. 선생님의 그림 실력이 좀 떨어집니다. 네. 학교 다닐 때도 미술은 미를 맞았어요. 젠장. 네. 수미양가 이럴 때 가운데 미. 지금쯤으로 따지면 한 5등급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산봉우리에다가 배곡을 묶어놓은 듯 꽂은 듯 아니구나 다시 연꽃을 꽂은 듯 다음에 배곡을 묶은 듯이라는데 여기다가 옥을 하얀 옥을 이렇게 묶어놓은 듯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산봉우리의 모습들 나타내는 거죠. 이들 전부 다 부용이든 배곡이든 전부 다 봉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듯이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참고로 뭐뭐 하는 듯 하면 직유인 건 알고 계시죠? 직유법. 참고로 여러분들 비유법이라면 직유법, 그 다음에 뭐 은유법 이런 것들 알고 계시는데 평가원에서는 이런 어휘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예, 보통 무엇에 비유했다라는 표현만 씁니다. 넘어와서 자, 동명을 박차는 듯 동명이라는데 밑에 보시면 동해바다라고 있어요. 동해. 이 동해를 박차는 듯 박차고 확 일어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산이 바다를 박차고 일어선 것 같아. 이것도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표현한 거죠. 다음에 북극을 괴는 듯, 괴다라는 표현 여기 받치다 이런 뜻이에요. 턱을 괴는 게 받치는 거죠. 북극을 괴는 듯 한데 북극이라는데 요 북극성을 뜻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북극이라는 표현, 이 북극성이라는 표현이 또 고전에서 상징적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북극성이라면 북쪽에 홀로 밝게 고고하게 떠 있죠. 그렇죠? 가장 위에서 다른 애들을 다 비치는 기준이 되는 별이라는 이런 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에서 이 북극성은 항상 임금, 즉 왕을 상징하는 소재로 잘 드러나요. 오케이? 즉 얘들이 자, 이제 여기까지 그림 그렸었죠? 그럼 동해를 박차는 듯, 여기서 이쪽에 동해를 박차고 일어선 듯한 이런 모습을 있고요. 그 다음 위에 북극성, 성을 떠받친 듯,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진월대에 올라서 산봉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연꽃을 꽂은 듯, 배곡을 묶은 듯, 동해도 박차는 듯, 북극성을 떠받친 듯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좀 전에 선생님이 이 북극성이 왕,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요 놈이 임금을 상징한다고 합시다. 이걸 상징한다고 해요. 그럼 이 북극성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이 산봉우리, 그럼 얘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해야 될까요? 임금을 떠받친 존재, 임금을 바치고 임금을 모시는 존재로 봐야겠죠.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신하, 그렇죠. 곧 충신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산봉우리는 여기서 충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아까 전에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이상적인 인간상을 나타낸다라고 보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충신의 모습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보기에 따르자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높을 시고 망고대, 높구나 망고대, 망고대 나오죠. 대, 그렇죠. 높은 곳이에요. 자, 높구나 망고대, 외로울자 혈망봉이, 혈망봉이 외롭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쪽 부분에서 좀 볼 게 많은데, 예, 뭐 우리가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모의고사, 예,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구나 망고대 외롭고 헬명봉이. 간단하게 볼게요. 아주 넘어가려니까 좀 찝찝해서. 자, 뭐하구나 무엇이, 뭐하구나 무엇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문장 구조가 동일하죠. 대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구나 무엇이 하는데 원래는 망고대가 높구나 이렇게 되겠죠. 도치. 법 알고 계신가요? 순서, 문장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강조하는 기법이, 예, 도치법에 해당됩니다. 그거 외에 혈망봉이 외롭구나라고 했어요. 혈망봉이 외롭구나. 자, 봉우리가 외로움을 느껴요. 그렇죠. 의인화된 대상이 되겠죠. 의인화된 이런 대상이 해당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혈망봉이라는 대상 별표 치시고 해볼게요. 여기서 외롭다는 것은 너무 쓸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고하다. 홀로 다른 세속적인 대상과 떨어져서 혼자 높은 절개를 지켜서 외롭다는 뜻입니다. 긍정적 의미의 외로움이에요. 힘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 혼자 높은 지조 절개를 지키느라고 외로운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봉우리가 외롭다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높은 절개, 충성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작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요 혈망봉에, 예, 직접 빗대어서 표현한 이런 구조에 해당됩니다. 즉 감정을 이입한 소재가 바로 혈망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혈망봉이라는 소재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소재에 해당됩니다. 네. 원래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찝찝해서, 예, 워낙 중요한 구조라서, 예, 좀 짚고 넘어갔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로려. 하늘 이런 거죠. 하늘을 치밀어 하늘에 대어서 무슨 일을 사로려. 근데 사래려고, 즉 아래려고 이런 뜻입니다. 아래려고 천만 겁이 나도록 굽힐 줄 모르냐. 천만 겁이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 의미해요. 참고로 여기는 겁이라는 시간이 인간이 한 번 윤회하는 시간 얘기를 해요. 평생 살고 한 번 윤회를 한 거. 즉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을 때까지 시간이 바로 겁입니다. 근데 이게 1000만 번이나 지난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바로 1000만 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누가 굽힐 줄 모른다는 얘기야. 누가? 우리 요 구절부터 다시 보세요. 자,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을 치밀어서 무슨 일을 아래려고 이렇게 된 거죠. 즉 혈망봉과 망고대가 하늘에 대해서 뭔가 말을 아래려고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 거야. 자신의 지조 절개를 굽힐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망고대 혈망봉 바로 충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화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여이고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너 같은 애가 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 바로 이 혈망봉과 망고대가 아주 이상적인 충신의 모습,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요 구절. 이상적인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그 금강대 부분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만 얘기했다면 진월대에서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예찬하기도 하면서 그 와중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신의 모습까지 함께 떠올려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되었으면 다음 구절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 계심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계심대 다시 올라와 있어요. 장소가 바뀌었죠? 불정대에서 계심대 아니구나. 중향성? 네, 어쨌든 계심대로 넘어왔어요. 자, 계심대 다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라고 했습니다. 계심대라는 곳에 올라서 높은 곳이죠. 그 다음에 중향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중향성이라는 뭐 성곽 같긴 합니다. 자, 이곳을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히 혀여하니 한데 혀다라고 하는데 12,000봉부터 볼게요. 12,000봉우리 금강산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왜 12,000봉이 금강산이냐? 금강산에 있는 봉우리의 수가 12,000봉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이것을 역력히,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혀여하니 혀다라는 표현인데 혀다는 헤아리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12,000봉우리를 역력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이 봉우리마다 맺혀 있어요. 그리고 그 끝마다 서린 기운. 이 봉우리들인데 이 봉우리 끝마다 뭔가 또 기운들이 착 서려 있겠죠. 그것이 맑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한데 여기 좋티라는데 좋다라는 단어. 예. 좋다. 같은 표현으로 풀어 써서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좋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교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은 뜻이 예. 우린 지금은 굿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전에는 이 좋다가 예, 의미가 예. 깨끗하다, 클린의 의미였어요. 예, 이런 뜻입니다. 굿의 의미가 아니라 클린의 의미입니다. 자,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막지 말거나. 바꿔 얘기하면 맑으면서도 깨끗하다는 얘기죠. 근데 깨끗하면서도 막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무엇이 항상 대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바로 이 봉우리에 서려 있는 무엇이 이 서린 기운이 이 삼봉우리의 기운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기운을 훑어내 인거를 만들고 싶다. 인걸이라는데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인재. 즉 신하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충실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화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보면서 저걸로 우리 조정의 신하로 만들고 싶다. 조정의 신하를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정에 아마 그런 인재가 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문제의 보기와 연관지어 보자면 요것이 바로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관리가 하는 거죠. 즉 화자가 자신의 사회적인 책무 이것을 떠올려보는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내려가세요. 형용도 끝이 없고 채세도 예, 하도 할샤. 형용 모습이란 뜻이고요. 채세 이것도 모습이란 뜻입니다. 예. 자, 모습이 끝이 없고 하도 할샤. 이건 우리 저번에 3인곡 하면서 했던 건 어디 같아요? 하다라고 하면 많다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고쳐 혹은 뭐 하다라는 표현 정말 자주 사용돼요. 자, 그래서 산의 모습이 끝이 없고 모습도 많다. 천지가 삼기실 때 삼기다 만들다 할 뜻이에요. 혹은 생겨나다. 천지가 생겨날 때 뭐뭐 할제라고 하면 뭐뭐 할 때 이런 뜻이고요.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만한 즉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하늘과 땅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누구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이제 다시 보니 유정도 유정할 자. 유정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그럼 누구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천지가 생겨날 때 누구의 뜻이 담겨 있다? 그렇죠. 조물주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조물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 봉우리는 이렇게 만들고 이 봉우리는 나는 듯 뭐 백옥을 묶은 듯 연꽃을 꽂은 듯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계심대 부분만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계심대에 올라서 중형사를 바라보면서 금강산을 쫙 보니까 어떤 기운이 있어. 근데 그 기운이 너무나 맑고 깨끗한 거야. 그래서 저 기운으로 뭐 하고 싶다?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충실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임무, 사회적인 책임을 한번 떠올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천지가 생겨날 땐 자연스럽게 되었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뭔가 조물주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뭔가 뜻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중약 다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약 아래로 내려가서요. 그 알페라는데 앞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도 좀 알아둡시다. 자주 나오고요. 자, 그 앞에 너럭바위 아주 넓은 바위예요. 뭐가 어디 장소를 찾아갔고요. 그 앞에 넓은 바위가 있어요. 자, 이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으라. 활용소 연못이 됐다는 얘기예요. 활용소는 연못이 됩니다. 자, 연못이 되었구나. 뭐가 툭툭툭툭 흘러서 연못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천년 노룡이 천년된 늙은 용이라는 뜻이야. 늙은 용이 서리서리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주야에 흘러내요. 밤낮으로 흘러서 창해의 니여신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창해는 그 바다입니다. 바다. 자,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우를 지내려는가. 3일우라고 하면 3일간 내리는 비에 해당되고요. 농사에 아주 좋은 비가 되겠죠. 자, 이런 비를 지내려는가. 음애의 그늘진 벼랑에 요 밑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늘진 벼랑에 이온풀은 시든 풀을 다 살려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절 보면요. 자, 그 앞에 넓은 바에 어떤 연못이 있고요. 여기 연못이 있어요. 자, 화자가 보고 있는 건 이 활용소 연못이 되겠죠? 활용소 연못인데, 자,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대요. 여기에 노룡이,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여기 용입니다. 이리 봐도. 자, 밤낮으로 흘러 푸른 바다에 이어졌대요. 여기 이렇게 바다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온 천년 노룡이라는 존재, 요 대상, 실제로는 이 연못에서 바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물이 흘러가는 거 뭐예요? 시제 용이 아니라 저 강물, 굽이치는 강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바다에 이었으니 바람과 구름을 얹어져 3일간의 비를 내려는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린대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뭐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그늘진 벼랑이 있다 하고요. 벼랑이 있고요. 여기에 시든 풀들이 있어요. 시든 풀. 자, 그러면 음의 이온 풀부터 먼저 볼게요. 음의 이온 풀. 이것도 TMI 같은데, 쓸데없는 정보 같은데, 어쨌든 워낙 중요한 구절이라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풀이란 대상, 민초라고 하죠. 보통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백성.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자, 작가가 실제로 그냥 시든 풀을 갑자기 살려내고 싶다, 이건 아닐 거잖아. 길거리에 풀이 시들었는데 이거 살려내겠다? 갑자기?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살려내고 싶은 풀은 사실 백성이 아니고요. 가난한 백성들이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3일간의 비를 내려서, 그렇죠? 이 힘든 백성들한테 무엇을 베푸는 거야? 그렇죠? 이 선정을 베푸는 과정이 되겠죠. 좋은 정치를. 풍운을 얻어서, 즉 어떤 좋은 기회를 얻어서 선정을 베풀고 싶은 거야. 누가? 화자가.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연못에 이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서 바다에 이어졌으니 이 천년 노룡이 언제 기회를 얻어 이 백성들을 살릴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강물, 즉 천년 노룡은 누구를 비유한 표현이 되겠어요? 바로 정철, 작가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이렇게 했다가 이 바람과 휘잉 지나가는 바람과 뭉게 이 구름을 얻어서 비를 내려서 이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다. 이게 이 구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절 정리하면 화자가 활용소에서 뭘 보고 있어요? 연못을 보고 있죠. 그리고 천년노룡, 그 다음에 바다까지 이렇게 쫙 보고 있습니다. 화자가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이렇게 시선의 이동이 느껴지죠. 그렇죠. 요 구절 쭉 보시면요, 여기부터 요 구절까지 화자의 시선의 이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화자가 뭐 바다까지 걸어갔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화자는 금강산 활용소 연못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장면,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노룡, 아마 화자에 가까운 것, 근경으로 볼 수 있고요. 바다를 봤으니까 멀리 있는 원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어요. 가까운 것부터 먼 곳까지 쫙 바라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활용소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다음에 마하연, 아마 절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절터. 써있진 않죠. 절터고요. 다음 묘길상이라는 불상입니다. 다음 안문제, 고개 이름이고요. 여기를 넘어서 외나무 썩은 날이 불정대에 오르니라고 있어요. 화자가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 활용소에서 불정대로 공간의 이동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 가운데 쭉 지나가는 곳들이 요런 곳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화자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는데, 이런 이동 경로를 뭐라 부르냐?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 이동 경로를 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행문에서 여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정들이 아주 잘 나타냈죠. 어디 지났다 하고 대놓고 나왔어요. 자, 어쨌든 불정대에 오르니 천심절벽을 아주 천기래야 되는 절벽이죠. 이것을 반공에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이렇게 한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구어에서 하다라면 뭔 뜻이에요? 자, 아까 전에 많다, 크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은하수 큰 구비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은하수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버혀내어 버히다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배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실은 우리 바느질 할 때 쓰는 그 얇은 실을 얘기하고요. 배라고 하는데 배는 천, 삼배와 같은 천을 얘기합니다. 자,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화자가 불정대에 올라서 보는 걸 보세요. 불정대에 올라서 뭔가 천실절벽이 있고요. 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하늘의 은하수를 마디마디 큰 은하수를 마디마디 베어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여기 쭉쭉 하고 걸어놨다는 얘기죠. 실같이 배같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럼 우리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좀 생각해 봅시다. 절벽에서 뭔가 이렇게 쫙 쳐져 있는 거 사실 뭐겠어요? 물이죠. 즉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물 뭐라고 불러요? 네, 폭포라고 부르는 거죠. 화자가 이 부분에서 폭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폭포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폭포를 은하수를 걸어놨다. 혹은 실같이 풀었다. 배같이 걸었다. 라면서 은하수, 실, 배 여기에서 빗대어서 폭포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되셨죠? 자, 되었으면 다음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마지막 구절. 자, 도경의 12굽이. 도경이라는데 산수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책으로 보면 되겠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관광지도쯤 됩니다. 관광지도. 자, 이 도경 산수 그림책엔 12굽인데 내 보기에는 더 여럿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림책에는 딱 12굽이로 그려졌어요. 이 폭포가 12폭포라고 있어요. 12굽을 이루고 있어서 12폭포인데 내가 직접 보니까 더 여럿이다. 12굽이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굽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적선이 이제 있어. 고쳐 이동하게 되면 고쳐라고 하는데 다시란 뜻이었죠. 다시. 참고로 이적선이라는데 적선이라는 표현은 인간 세계로 적강을 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신선을 얘기를 하고요. 이적선이라는 인물 되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태백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시인 이백인데 이 이백은 이태백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이적선이라 부르고요. 이적선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을 시선이라고 불렀어요. 시의 신선이다. 즉 인간계의 시가 아니다. 이 사람이 쓴 시는 천상계의 시다. 하늘의 신선이 쓴 시다. 라고 해서 중국의 시선, 인간 세계로 내려온 신선이기 때문에 이적선 이렇게 불렀습니다. 워낙 사람이 시를 뛰어나게 썼기 때문에 그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아주 멋진 표현들이 많았던 거죠. 적선, 시선, 이백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시선이라 부른 사람도 있어요. 네. 서정주라는 시인 들어보셨나요? 네. 그 시인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서정주 시인 우리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남긴 시집을 보면 이렇게 작은 시집 이렇게 몇 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서정주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으로 이게 몇 권이 있습니다. 이게 시집이 대단하죠. 그만큼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선으로 불리는 이런 인물이에요. 물론 그 배경적인 얘기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하고 그다음에 독재정권 때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작품도 쓰고 이랬었는데 원래 친일 작가들은 좀 이렇게 묻히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서정주의 작품을 보면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거야. 그래서 서정주의 작품은 뭐 시험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계속 볼게요. 자, 너무 딴 얘기로 빠졌네요. 자, 이적선이 200이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이제 나왔네요. 중국의 명산이 여기 도곤이라는데 이 도곤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죠. 뭐뭐 보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지금 화자가 뭘 보고 있어요? 폭포를 보고 있죠. 금강산에 있는 12구비에 흐르는 12폭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여산과 그 다음에 이 금강산의 12폭포 중에 어느 게 더 뛰어나다. 12폭포가 더 뛰어날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이 드러나요? 우리 것에 대한, 우리 산에 대한 자부심. 이 자연의 경치에 대한 아주 우리끼리 이 정도야. 너 지금 이태배 네가 지금 살아있으면 너 이 여산이 12폭포보다 낫단 말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여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산, 이태백이라는 인물이 시선이 여산에서 여산 폭포를 보면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여산 폭포와 관련된 시를 떠올리면서 쓴 그런 구절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배경 지식이에요. 꼭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12폭포의 경치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간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되었죠? 자, 되었으면은 우리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작품 정말 중요합니다. 원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뿐만 아니라 그에 담긴 숨은 의미까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작품이 좀 길기 때문에 오래 걸리긴 할 텐데 한번 공부해 놓으면 후회할 일은 없어요. 왜 후회할 일이 없냐? 그냥 관동별곡이라는 작품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고전 운문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어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감이 오시나요? 즉 관동별곡을 잘 공부를 하면 다른 고전 작품을 읽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데 가장 적절한 걸 했었죠. 일단은 가장 붙으면 웬만해서 선지 쭉 훑어보라고 했어요. 끝까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실제로 이동이 있죠? 자,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중적 태도라 하면 보통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으로 나뉘는데 이중적이라는 표현은 그 자연이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화자 부정적인 태도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적 태도라는 표현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진헐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했어요. 자, 진헐대, 불정대, 이미지 대립, 다음에 화자의 내적 갈등이라는 표현인데 화자가 갈등하는 구절이 있었나요? 뭔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잘못된 표현이에요. 갈등 자체가 작품에 아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선. 참고로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작품의 가장 끝부분, 아마 공부를 하신 친구들 아실 건데 작품의 가장 끝부분에서 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 속에서 더 즐길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고민하는 장면인데 그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3번 계심내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된다는데 선경후정이라는데 선경 이 표현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앞에서는 먼저 앞에서는 경치를 다음 후정 뒤에서 후정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럴 때 선경후정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거는 계심대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심대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심대가 중략 부분에서 바로 윗부분이 계심대 부분입니다. 자, 계심대 올라 중앙선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금강산을 쭉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맑은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 뭔가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럼 화자가 쭉 본 내용이 있죠. 복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막지 말거나 하고 화자가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생각, 야 저 기운 흩어서 인재 만들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경이라면 나머지 부분이 후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선경후정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은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로 풍경과 경치, 그에 대한 감흥, 후정이 서술된다라는 표현이고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는데 가장이니까 그래서 찝찝하죠. 나머지 살펴볼게요. 자, 활용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화자의 시선이 이동된다는 얘기죠. 활용소 부분. 화자가 쫙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에 흘러내어 저 창에 이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와 그럴듯한데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나오면 항상 함정 문제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볼게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면서라고 했는데 화자가 실제로는 활용소에서 가까운 것부터 쭉 멀리 있는 바다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이 아니라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함정을 이렇게 파놔요. 평가원에서.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살짝 이렇게 순서만 탁 틀어놓는 거. 예, 이런 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넘어서 활용소에서 불정 때까지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된다는데 활용소 부분 다음에 불정대 부분 잠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정대 부분. 자, 이 부분인데 활용소가 있고요. 불정대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이제 이 작품을 워낙 진짜 수없이 많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예, 뭐 거의 여정을 다 그냥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두 번, 뭐 많으면 한 서너 번 정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여정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이러면 꼭 작품으로 되돌아가서 그 구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중요합니다. 내용 확인 반드시 하세요. 자, 활용소가 있었고요. 불정대가 있는데 이 불정대 바로 윗구절 보면 마하염 묘길상 앞문제 넘어갔다라고 했었죠. 즉 화자의 이동 경로, 즉 여정이 드러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5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라고 하는데 무지하게 잘 드러나 있었죠. 그래서 5번은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되었으면 다음에 1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 1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 부분, 예, 잠시만 돌아가서 살펴볼게요. 자, 요 구절인데,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무엇을 보고 한 소리였어요? 산봉우리에 대한 얘기였죠. 이 산봉우리가 나는 듯, 뛰는 듯 한 거였고요. 이 다음에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배국을 묶어놓은 듯, 동해바다를 박찬하고 북극성을 떠받친 듯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2번에 1번부터 볼게요. 적절치 않은 거 찾고요. 자, 봉우리를 부용을 꽂아놨다. 다음에 배국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놨는데 다시 보세요. 부용을 꽂아놓은 거 눈으로 보여요? 그렇죠. 잘 보이겠네요. 다음 배곡, 하얀 옥을 묶어놓은 것 같은 거 시각적으로 보여요? 잘 보이네요. 그렇죠? 적절하고요. 그래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꽃의 비유를 하고요. 배곡의 비유를 했으니까 당연히 아름다움이겠죠. 그렇죠? 1번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다음 2번 넘어가서요. 자, 봉우리를 배곡,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대요. 와, 뭐 표현이 어려워. 다시 볼게요. 봉우리를 일단 우리 끊어서 볼게요. 봉우리를 배곡,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라고 있고요. 다음 대상에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끄는 부분만 판단할게요. 자, 봉우리를 배곡에 빗댄 거 맞나요? 그렇죠? 배곡을 묶은 듯 이라 했으니까 이 표현 맞죠? 그리고 무생물에 빗댄 것도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대. 영속성 뜻이 뭔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봉우리를 배곡을 묶은 듯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자연이 영원하다. 자연이 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바로 위에서도 얘기했잖아. 시각적으로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봉우리를 배곡에 빗댄 게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바로 위에 1번만 확인해도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자, 참고로 이 부분 판단하는 건 조금 까다롭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봉우리를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었다 했어요. 동명이 뭐였어요? 동해바다였죠. 봉우리가 동해바다를 박차는 듯 하다라는 것은
바다를 박차고 일어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즉 봉우리가 있고요. 바다가 있었는데 이 산봉우리가 바다를 박차고 일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봉우리를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여기 이놈을 여기에 빗대었다는 뜻이죠. 말이 돼요? 다시 잘 보세요. 빗대어라면 얘랑 같은 뜻입니다. 즉 봉우리를 동명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이 구절에선 이 봉우리가 산봉우리를 박차고 일어섰다라는 얘기니까 이 빗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봉우리를 동명 같은 무생물을 빗대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에 해당돼요. 그래서 2번 선지는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3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 이렇게 답이 되고요. 이번 해석만 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렇죠? 밑에 내려서 좀 더 읽어볼게요. 3번. 자,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와. 대놓고 해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는 모습에 빗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봉우리를 동명에 빗댄 게 아니라 동우리를 박차는 듯한 모습에 빗대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2번 선지, 2번의 이 동명에 대한 설명은 이 3번에 대한 설명과 서로 배치가 된단 말이야. 2번이 맞거나 3번이 맞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즉 3번이 맞으면 2번은 무조건 잘못된 설명이란 얘기죠. 자, 이해들 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바다를 박찬 거, 북극을 받친 듯한 모습에 빗대어서 대상이 웅장한 느낌, 바다를 박차고 이런 듯한 모습. 다음에 이 하늘의 북극성을 떠받치는 듯한 모습, 웅장한 느낌, 거대한 느낌 잘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웅장한 느낌이라는 표현 적절하고요. 다음 4번,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같은 행위를 부각하는 대꾸를 통해, 이거 문장구조 동일하죠. 뭐뭐거든 뭐뭐하지 마나, 뭐뭐거든 뭐뭐하지 마나. 문장구조가 동일해요. 대꾸고요. 자, 그래서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역동적 기억나시죠? 아주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요. 강한 움직임. 날고 뛰는 모습 아주 역동적이죠. 적절합니다. 다음 5번 꽂은 듯, 그 다음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적을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했다 했어요. 자, 꽂은 듯 어떤 상태의 모습이겠네요. 박차는 듯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상태나 동작을 보여준다라는 표현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요 구절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나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요 개념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통사구조라고 하면요, 문장구조란 뜻이에요. 즉, 유사한 통사구조라는 것은 아주 비슷한 문장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문장 구조 동일하죠?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나열되었다라는 표현은 이건 적절한 표현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평가에서 선지를 만들 때, 통사 구조의 반복도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고요.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유사하다 하면 이렇게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구성만 일치를 하면 돼요. 그런데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꽂은 듯 나왔으면 뒤에도 꽂은 듯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하지만 얘는 같진 않죠. 꽂다, 박찬다 같은 표현은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떤 표현?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평가원이 사용하는 어휘들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쪽에서 다 받을 거 요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역동적이라는 표현 있죠. 역동적. 이런 어휘들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뭐 물방울이 쪼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걸 역동적이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센 움직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이란 어휘 요 선지 구성도 좀 익혀주도록 합시다. 자, 됐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기는 아까 읽어봤었고요. 우린 적절치 않은 것을 찾도록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그냥 굽히지 않는 존재, 뭔가 꼿꼿하게 세운 지조절개를 갖춘 존재, 이렇게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다.
이런 모습, 굽히지 않은 모습, 이상적인 인간상. 이건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예. 충신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굽히지 않는 지조절개를 갖춘 충신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 1번은 적절한 표현이고요. 다음 2번 선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괘씸대에서 저기운 흩어내 인걸 만들겠다는데 저기운 맑고 깨끗한 기운이었죠. 저걸로 인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다. 즉 자신의 높은 관리로서 또 다른 인재들을 발굴하려는 이런 모습, 사회적 책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고위 관리로서 할 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다시 보세요. 천지가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냥 스스로 그냥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는 작가인식. 다시 보세요. 뭐라 나오는데 다 무시하고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천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았대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예 잘못된 표현,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랑 자연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정반대의 모순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것을 이 3번 선지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해석만으로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보기와 연관지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보기와 연관지어서 푸는 게 평가에서 의도한 문제풀이법일 겁니다. 자, 우리 위에 보기를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보시면요. 자, 요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조선의 사대부들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동별곡의 작가 얘기가 있었는데 요놈과 요놈 두 가지로 내용이 구분됐었죠. 자,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거 조선 사대부 얘기였죠. 반면 관동별곡의 작가는 현실에서 발견했고요. 하늘의 이치가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발견했고요. 그냥 사실감 있게 묘사했다. 이런 내용만 있었어요. 그렇죠? 즉 자연이 하늘의 이치가 구현됐다는 것은 관동별곡과 무관한 설명이라고요. 이해하셨나요? 관동별곡은 현실에서 사실감 있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다시 문제로 되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래놓고 3번을 다시 보면 천지가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이런 표현도 잘못된 거죠. 왜? 보기에서의 내용과 무관한 거야. 이것은 정철의 내용과 관동별곡의 내용과 무관한 보기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도 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평가에서는 아마 이걸 의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라. 근데 우리는 해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되었다.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랑 요게 모순돼서 잘못됐다. 요렇게도 풀이가 가능한 거죠. 자, 나머지 4, 5번까지 보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했죠. 실, 그 다음에 배는 천이니까 실이나 천은 구체적 사물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는 작가의 의도다. 이거 맞는 게 되겠죠. 그렇죠? 사실적으로 표현됐고요. 다음 5번.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여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즉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이게 하늘과 관련짓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여산과 비교를 했단 말이야. 중국의 여산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는 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표현이다. 태도이다. 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고요. 예, 기존 조선의 사대부들과는 차이점이 느껴지겠네요. 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업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작품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인데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 말씀드렸어요. 수능에 2번, 평가에서 2번, 모의고사에선 진짜 수도 없이 나오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고1 교과서, 내신 교과서에서 무지하게 많이 다루는 작품에 해당됩니다. 정말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더라도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관동별곡을 배운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거 실린 적이 없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유튜브, 너튜브를 검색하셔서 전편 한번 완강을 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거
반등 걸고 전문 한번 학습을 반드시 하도록 하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동별고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내가 분명히 1학년 때 내신에서 다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서 다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평가원 문제에서 선지를 구성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내신과 좀 다르죠. 내신은 요 구절은 어떤 의미야, 요 구절은 어떤 의미야, 이렇게 아주 짧게, 짤막짤막하게 아주 단편적 지식을 물어봤어요. 맞나요? 그렇죠. 아주 짧게 단편적 지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선지 구성은 이렇게 단편적 지식을 묻질 않아요. 항상 어떤 구절에 따라서 어떤 특정 구절이 있고요. 이 구절과 연관지어서 그 문학에서 다루는 개념어를 이용하죠. 개념어. 뭐 선정 후경이야, 시선의 이동에 따르고 있어, 뭐 등등등 이런 개념어를 이용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플러스 이 구절의 내용을 같이 물어봐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 구성을 잘 살펴보시고요. 네. 항상 요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판단해야겠다.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딱 선지를 보자마자 탁탁 내용을 끊고 앞의 내용이 적절하냐, 뒤의 내용이 적절하냐, 그 다음 앞의 내용을 통해서 뒤의 내용을 언급이 되는가,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리고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제목이랑 보기부터 보라고요. 네, 됐죠? 자, 수고를 마셨고요. 다음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수고를 마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